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에 의해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가격 폭 제한인데요.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일정한 폭만큼만 움직이도록 제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부 다 상하 30%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30%가 중요하고요. 정리 매매 종목이라든지 ELW, 신주 인수권 증서, 신주 인수권 증권과 같이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데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들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일본, 프랑스,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격 제한폭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가격폭 제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문은 틀린 거고요. 다음에 매매 거래 중단 제도, 우리 서킷 브레이커스인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스는 서킷이 회로예요. 그리고 브레이커스는 뭐 중단시킨다, 중단시키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시장이 막 혼란스럽게 되면 매매 거래를 중단시켜요. 회로를 끊는 거죠. 그래서 잠시 진정시키는 이 제도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스입니다. 우리나라는 3단계로 발동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2단계는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3단계는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이고요. 2단계하고 3단계는 전 단계보다 1% 이상 추가로 하락하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8%, 15%, 20%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밑에처럼 7%, 10%, 20%일 때 발동한다. 이렇게 숫자를 바꾼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인 경우에는 오른쪽 조치가 취해지고 3단계가 되면 그냥 그날 장 문을 닫습니다. 아무런 거래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 거래가 종료가 되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몇 분간 중단하냐면 20분간 중단하고요. 이거 5분간, 10분간 시험 바꿔서 시험에 나오고 있고 신규 호가 불가능하고요. 취소 주문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3단계랑 비교하셔야 돼요. 3단계는 발동이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장 문 닫는 거예요. 아무 거래 안 하는 거거든요. 매매 거래 자체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날 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고요. 취소 호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 2단계에서는 취소 호가는 가능하지만 3단계는 취소 호가도 불가능하다.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요. 종가를 계산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장 종료 40분 이후에는 발동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5시 30분에 종료하니까 14시 50분 이후로는 발동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3단계는 그냥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14시 50분 이후 장 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취소 호가도 가능하고 40분 이후에도 가능하다. 요 두 개가 1, 2단계하고 차이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숫자 3개 그리고 1, 2단계에서 20분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짜서 기계가 거래하는 시스템 매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나 투자 시점 판단, 주문 제출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덱스 거래. 주가 지수를 똑같이 복제하려면 거래를 동시에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니까 그런 이제 인덱스 거래라든지 차익 거래.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차익을 노리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비차익 거래를 하더라도 동시에 15종목 이상을 거래한다 그러면 사람이 일시에 15개 거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매매를 합니다. 요건 개념만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 매매인 경우에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 우리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서킷 브레이커스랑 비슷한 건데 서킷 브레이커스는 시장 자체의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이면 이 사이드카는 뭐냐면 이 사이드카가 옛날에 경찰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사이드카라 그러잖아요. 경찰차로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래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떨어지더라도 예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더 떨어질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공식을 넣어놓는 거죠. 5% 이상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 5% 이상 상승하면 무조건 매도. 그러면 예측하지 않고 룰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교란하거나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중단시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5% 이상 얘는 하락이 아니고 등락이고요. 1분 이상 지속이 되면 5분간 정지합니다. 그래서 5, 1, 5 숫자 괄호 넣기로도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 하루에 2번까지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고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발동은 불가능하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개별 종목의 매매 거래는요. 지금 이제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스는 시장 전체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시장은 돌아가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것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 정지. 중요한 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일시적 정지는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에 증권거래소는 개별 종목별로 거래를 정지할 수는 없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자, 배당락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언제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날이 결정이 되면 이때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여야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 보통 거래는 3영업일이 보통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그날 우리가 배당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기준일부터 적어도 3영업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 배당 기준일 날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하기 전에 3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배당 기준일 날 주식을 못 갖고 있으니까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짜 다음 날이 되면 그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경과를 해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그날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하고요. 사업연도 종료일 2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아마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 이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12월 결산 법인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12월 28일이에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되냐면 28일 날 갖고 있으려면 3영업일 전에 사야 되니까 28, 27, 26일 날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부터는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배당락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배당락은 며칠 날 이루어지느냐? 12월 27일 날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 그래서 3영업일까지는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D-Day로 계산하면 하루 전 1영업일 전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일부터 배당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권리락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는 배당을 받는다면 여기는 신주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유상증자가 됐든 무상증자가 됐든 증자를 해서 내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부터 3영업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 주식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날부터는 주식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는데 그 기준일이 경과해서 신주 인수권이 없어지는 거고요. D-Day로 본다면 신주 배정 기준일을 D-Day이다. 유상 증자하는 날을 D-Day라고 하면 D-1일, D-2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고 D-1일부터는 이제 신주 인수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D-1일에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당락 같은 경우는 날짜를 물어보는 몇 월 며칠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고요. 권리락 같은 경우에는 D-1일, D-2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D-1일이 권리락 일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공시인데요. 공시는 증권시장 내에서 정보의 불균형,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적으니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써놓고 얘가 누구냐? 공시제도다. 요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밑에 보면 상법상으로는 주주를 대상으로 기업 정보를 직접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액 주주에게 회계 장부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했죠. 그래서 발행시장에서는 주식을 맨 처음에 발행하는 거니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유통시장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보통은 회계기간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공시, 1년에 한 번 사업 보고서라는 걸 공시해야 되고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기니까 반기에 반기 보고서, 분기에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공시 같은 것들을 하고요. 기타 공시라고 해서 제가 어떤 기업을 인수 합병한다. 그래서 저 기업 주식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매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 매수예요. 공개 매수 신고서라든지, 제가 신주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주가가 잘 형성이 돼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주가 조작은 시세를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금융위에 신고하고 공지를 하는 거죠. 요 주식은 지금 뭐 안정 조작 중입니다. 시세 조정 중인 그런 시장 조성 중인 주식입니다. 라고 공시를 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장 조성 안정 조작이라는 거예요. 요 신고서 같은 것들은 기타 공시로 공시를 해줘야 고객분들이 요거는 지금 시장 조성을 하고 있는 주식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럴 때 기타 공시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정기 공시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정기 공시는 밑에 있는 것처럼 자산운용 실적 보고서는 정기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분기에 1회 이상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 발행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기간에 따라서 연간, 반기, 분기 보고서가 정기 보고서다. 그래서 자산운용 실적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요. 요거는 그 행위와 그 이름을 매칭시키는, 요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맞았다 틀렸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규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 행위고요. 두 번째,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인데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뭐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주식을 사서 매수했다가 팔아서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미공개 정보 이용했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6개월 이내에 사서 팔거나 판 걸 다시 사거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단기가 6개월이고요.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개월로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 6개월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고요.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 차익이 있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회사에 반납한다. 이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입니다. 용어하고 6개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 보고 제도는 뭐냐면, 이런 미공개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임원 또는 주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되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유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변동이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더 매수했거나 일부를 매도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변동 상황을 다시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임원 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 보고 제도고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입 증권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저한테 주식은 없어요. 이럴 때 차입 매도 꾸어서 파는 거예요. 증권회사에 나 이 주식 만주만 꺼주세요. 꾸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만주 팔았으니까 1억 매도 자금이 들어왔죠. 3개월 뒤에 내 예상대로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주를 사요. 얼마에 사요? 8천만 원에 사죠. 지난번 내가 꾼 거 만주 갚을게요. 갚으면 나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시세 조정 행위는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짜로 거래를 하든 실제로 거래를 하든 아니면 뭐 찌라시 같은 걸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 시세 조정하는 행위는 당연히 규제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뭔지는 모르지만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사기적 행위 금지로 저희가 규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 역외에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제도 6개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써놓고 이건 공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골라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용어 마찬가지로 매칭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내지는 세부적인 내용 물어보는데 관리 종목, 제가 별표 해놨죠. 관리 종목하고 액면 분할 정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글자 그대로 주가가 하락했어요. 더 손해나기 전에 미리 파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잘라내는 매매다. 그래서 이제 손절매라고 하고요.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죠. 부채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관리 종목은 뭐냐면 상장을 이제 시킨 종목인데 상장 폐지 직전에 관리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부도가 났다든지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든지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됐다든지 심각한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든지 거래량이나 주가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든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사 의견을 받았다든지 영업 활동이 정지됐다든지 주식 분포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든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외우긴 어려운데 시험 문제에 간혹 다음 중 관리 종목을 선정하는 요건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예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자본이익률 감소라는 게 나옵니다. 자본이익률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효율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이익률 감소는 관리 종목 선정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정 사유별로 유효 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전 단계였으니까 상장 폐지된다. 기억해 주시고. 자, 액면 분할은요. 액면을 쪼개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10분의 1로 쪼개면 한 주가 10주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첫째,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거래를 못한다. 그러면 쪼개서 많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래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럴 때 쪼개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든지 아니면 유통 물량 주식수가 지나치게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요. 요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것이 액면 병합이다라고 하거나 액면 병합은 요럴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액면 분할과 병합을 섞어서 지문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염두에 두시고 챙겨두시고 부식회계는 회계에다가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이익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풀려서 작성하는 것이고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 숫자 곱하기 주가 하면 이 주식 전체 가격이 얼마야가 계산되겠죠. 이걸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고요.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 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돼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스탁옵션 가끔 이제 얘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스탁옵션은 돈으로 받는 대신에 주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지나서 내가 주식으로 줄게. 이게 이제 주식 스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옵션인 거예요. 이 스탁 옵션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 권리이고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스탁 옵션은 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스탁 옵션은 매입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챙겨봐 주시고요. 자, 주가 지수인데요. 지수는 인덱스죠. 인덱스는 뭐예요? 기준 시점하고 비교 시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점의 주가를 100으로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 시점의 주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주가 평균 방식. 이거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종목, 900 몇십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각각 한 주당 얼마 가격을 다 더해서 주식 숫자로 나누는 거죠. 글자 그대로 주가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종목 주가를 합쳐서 종목 수로 나눈
평균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우리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든지 일본의 니케이 225가 대표적인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요 두 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지수예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것은 또는 주가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잘 챙겨두시고 얘는 문제가 뭐냐면 덩치가 큰 주식도 한 주의 가격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시가총액이 큰 주식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런 시장 전체 움직임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한 주의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 대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실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잘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지수들이 시가총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평균식은 다우존스와 일본의 니케이 225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의 코스피를 채택하고 있고요.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시작했습니다. 앞에 시가총액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코스피 200은 그중에서 200개를 추린 거예요. 그럼 200개를 어떻게 추렸겠어요? 시장 대표성을 가진 유동성이 크고 업종 대표성이 있는 이런 종목 200개로 만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형 우량주들이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놓고 시작했고요. 얘는 지수 선물과 옵션,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은 주가지수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기초자산이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서 얘는 누구다라는 질문이 나올 때 우리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것은 코스피 200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매년 6월에 지수 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 변경합니다. 이것도 매년 1월로 시험이 가끔 나옵니다. 예, 1월 아니고 6월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올라가기에 조건이 조금 모자란 벤처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수를 이루는 거죠. 1996년 7월 1일을 1000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얘는 다른 것보다는 기준 시점이 100이 아니고 1000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는 주가 평균식으로 산출한다. 시가총액 방식이라 그랬고요.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종목을 선정한다. 시가총액이 아니라 업종 대표성, 시장 대표성, 유동성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런 지문들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주식의 투자 수익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두 가지 수익이 있겠죠. 첫 번째, 매매 차익 또는 매매 차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배당 수익이 있을 텐데 자, 매입 가격하고 매도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확정 금리형보다는 당연히 기대 수익은 높아야 되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열거소득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시험 문제에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모두 비과세한다. 배당 수익은 과세하고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비과세하죠. 이런 지문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과세하죠. 누구에게만? 판 사람, 매도자에게만 부과를 하고요. 유가증권시장은 0.25, 증권거래세 0.1, 농어촌 특별세 0.15고요. 코스닥 시장은 0.25, 장외주식은 0.45, 그리고 코넥스 시장은 0.1이었죠. 이번에 교재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 분배 권리, 배당받을 권리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요. 시험 문제에는 10주당 지급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액면 배당 대신에 시가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 배당하는 것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중간 배당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틀린 거고요.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만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3영업일이 지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배당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이제 그 지문이 나오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 부여된다. 배당 기준일 전일이면 1영업일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배당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영업일 이전 D-2영업일 전에는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당락하고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고
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우리 소득세는 14%고 우리 지방소득세가 1.4% 붙는 거죠. 금융투자업자가 원천 징수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가 과세된다. 그럼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잖아요. 숫자 바꾼 것도 여러분이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자금 상황인데요. 금리가 상승한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하락할 거고요. 자, 금리가 상승하면 돈 값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올라가고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면 주식 빨리 팔아서 채권 사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거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고 예금 상품으로 가는 사람도 많겠죠. 굳이 위험을 떠안고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가는 상승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실물 경기는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물가는 급격하냐 완만하냐가 중요해요. 완만한 물가 상승이라는 건 시장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가 상승이죠.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인데 기업이 만들어내는 게 재화와 서비스니까 완만하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거고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그런데 급격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 거고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고 주가는 감소할 거고요. 하락할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코스트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고 주가는 하락할 거고요. 자, 미국, 중국의 경기 회복. 요즘 모든 나라가 커플링,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 거고 전 세계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주가는 상승할 거고요. 환율이 올라간다. 그럼 수출 기업에는 호재죠. 똑같이 1달러짜리 수출했는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매출액 1,000원이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매출액이 1.5배 뛰는 거죠. 수입 그 회사는 반대겠죠. 똑같이 1달러짜리를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거고요. 수입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해외 경기의 변동이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굉장히 크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성격을 가진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문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투자 심리인데요.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주가의 일시적인 등락, 이런 것들은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경기나 시장 자금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일시적인 주가의 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건 뭐 일반적인 개념이고, 밑에 주가 및 주식 투자 수익의 변동 요인인데요. 요거는 시장 전체의 변동 요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개별 기업 요인,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전체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과 시장 내부 요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거시 경제 움직임, 이게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경제 외적으로 뭐 정치라든지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이고,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투자자의 동향이라든지 신용거래 규모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 내부 요인이고요. 기업 개별 요인은 기업의 각각의 개별 요인인 거죠. 증자, 감자, 인수, 합병, 배당, 임원 인사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다음 중 주식 및 주식 투자 수익 변동 요인 중에서 시장 전체 변동 요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기업의 개별 요인이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각 경제적 요인, 경제 외적 요인, 주식시장 내부 요인, 기업 개별 요인 했을 때 기업 개별 요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EPS, earning per share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체 영업이익을 주식 숫자로 나눠요. 그러면 한 주당 수익이 얼마인지를 계산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클수록 좋은 회사죠. 한 주당 이익이 많이 나면 좋잖아요. A가 5,000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B도 5,000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익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는 같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 프라이스, 주가를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니까 주가가 A는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B는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면 기업 가치가 이익으로 봤을 때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얘는 2만 원, 얘는 5만 원이에요. 만약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A의 가격이 오르든지 B의 가격이 떨어지든지 결국은 균형 가격에서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오를 걸 사야 돼요? 아니면 떨어질 걸 사야 돼요? 당연히 A를 사야 되는 거죠. 이거를 수식화한 것이 뭐냐면 PER이니까 프라이스, 주가를 이가 어닝인데요. EPS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나눈 레이쇼, 비율. 그래서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면 얘는 4배인 거고요. 얘는 5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누면 10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자, 주식의 현금 창출 능력, 이게 EPS,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고 현재 가격, 이게 주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비교하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것이고 결국은 주가가 EPS의 몇 배예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채권 금리의 역수인 것이죠. 채권 금리는 원금에 이자율이 붙은 게 지금 최근에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금인 거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에다가 주당 순이익 요 비율만큼이 지금 PER로 계산이 된 거니까 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이자가 붙어서 그게 된 거예요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 금리의 역수라는 것이고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것이고요. 주가는 모든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배수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맞추시는데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 수익 비율이니까 주가를 EPS로 나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일단 시험에는 PER이 높을수록 저평가되어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높으면 안 되고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고요. 문제 볼게요. A 회사의 2020년 현재 주가는 10,000원이고요. 당기 순이익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발행 주식 수는 1000주예요. 그럼 저희가 EPS를 주어주지 않은 거죠. EPS는 주당 순이익이니까요. 이익을 주식 숫자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200만 원 나누기 1000 하면 0 3개 없어지고 한 주당 이익이 얼마예요? 2,000원인 거죠. 2,000원. 그러면 주가를 2,000원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2,000원 하면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은 그런 개념이고 결국은 5배예요. 5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특히나 EPS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 EPS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인데요. 고객 예탁금은 고객들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돈이죠. 이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탁금이 증가하면 상승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감소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막 산다는 건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매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한다. 우리는 수출 주도형이에요. 수출이 증가한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경기 선행지수, 경기보다 먼저 가는 것들 따로 모아서 지수를 만든 거죠.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먼저 가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럼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6개월 뒤에 우리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주가는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 좋아진다고 하면 100인데 계산하는 공식이 뒤에다 100을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0부터 200까지 값이 나옵니다. 중간값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보다 크게 나오면 경기가 좋아질 걸로,
100보다 작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상승입니다. 간혹 시험에 아주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때 경기 선행지수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7개 항목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구인 구직 비율, 건설 수주액,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재고 순환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코스피 지수, 장단기 금리차. 이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국내 수출 출하지수. 요거는 경기 동행지수예요. 경기랑 같이 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항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외울 수는 없더라도 자주 보시면서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경기 후행지수는 이직자, 상용 근로자, 생산자, 제품 재고 이런 것들은 경기를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요 3개 중에 위에 올려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챙겨주시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 기준점이다. 100.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다? 비즈니스 서베이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은 100이어서 100 이상이면 상승하는 걸로 본다. 100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한다. 아니다. 정부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한다. 아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주식 시세표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필요하신 것들은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교재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땡땡 산업의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낮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요거만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는데, 표에 보시면 우리 종가라는 게 있고요. 종가라는 건 어제 장이 끝날 때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 이 종가고요. 시가는 오늘 아침에 맨 처음에 장이 열렸을 때 가장 처음 거래된 가격이 이제 시가고요. 오늘 제일 높았던 가격이 고가, 제일 낮았던 가격이 저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종가가 어제 지금 땡땡 산업이니까 얘잖아요. 얘, 그죠? 종가가 11,900원이었어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50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전일 가격 대비 250원 빠져서 지금 11,900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종가는 얼마인 거예요? 어저께 종가는 요거보다 250원 높은 가격이 어저께 종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면은 오늘 종가에다가 더해준 게 어저께 가격이고, 여기처럼 플러스인 경우에는 빼준 게 어저께 가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 가격이 11,900원에다가 250원을 더해주면 12,150원. 12,150원이 어제 가격인 거죠. 그런데 금일 저가가 얼마냐면 11,750원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가격이 전일 종가가 금일 저가 11,750원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일 대비를 가지고 전일 종가를 계산하는 거, 요것만 눈여겨 봐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면 더한 게 어제값, 플러스면 뺀 게 어제값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 주식시장의 이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채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